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차 공전행동기기기능사 동영상 복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에서 PB100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백색 버튼을 누르면서 끝이 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전에도 한번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문제는 문제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에서 PB100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회로도 보면 딱 알죠? 뭡니까? 요 PB100색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 당연히 PB100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에 있는 장치가 동작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가와 라가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는 너무 당연히 알 거예요. 그래서 가와 라가 동작되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레벨이 된다면. 자,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이제는 가와 라가 동작한다는 거를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레벨이 성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가와 라가 되겠고요. 근데 요렇게 끝내긴 좀 아쉽습니다. 이전에도 출제됐던 문제고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용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요렇게 끝내기보다는 제가 요 회로를 제 인위적으로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이렇게 나온 김에 한번 완성을 시켜 드릴 텐데,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왜 여기에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기호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요 편의상 나 라인이라고 합시다. 요 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나 장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나 라인 같은 경우에는 PB 녹색 버튼을 눌러서 MC1을 여자시켜야 됩니다. 여자시켜서 자기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 나 장치는 당연히 MC1이 될 가능성이 크죠. 크다라기보다는 MC1이 들어가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전기가 통전되면서 MC1을 작동시키고 MC-A 접점을 붙이면서 요 라인을 자기 유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가와 라 장치에 이제 기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가와 라 장치 같은 경우는 PB100색 버튼을 눌렀을 때 MC2가 여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 라인이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됐든 라가 됐든 둘 중에 한 군데는 MC2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MC2의 전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요거를 MC2라고 정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MC2가 들어가줘야지만 PB100색을 눌렀을 때 MC2가 자기 유지되면서 회로가 정상 동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MC2일 수도 있고 요게 MC2일 수도 있는데 요건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렇다면 가 부분은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 뭐 이왕이면 뭐 동작해야 될 램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운전 표시등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은데, 뭐 그린 램프를 넣어주셔야 되고 레드 램프를 넣어주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옐로우 램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왜? 정해진 회로가 아니거든. 요건 이제 비어있는 칸이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동작 표시등이라고 해가지고 그린 램프 GL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PB100색 버튼을 누르면 MC2가 여자 되면서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편의상 램프를 한번 넣어 볼게요. 남아있는 레드 램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MC1이 들어가는 이유, MC2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시퀀스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를 이해해 버리셨다면. 자, 그래서 요거를 운전 상태를 제가 한 번 더 그려드리면, 이 상태에서 저는 그 차단기를 올렸다라고 칩시다.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여기 밑에 아웃라인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기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인라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요게 B접점이니까 이렇게 쭉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들어가겠죠, 전기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A접점이에요. 그렇다면 최초에 차단기만 올렸을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아요. 왜? 위에가 전부 A접점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PB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이렇게 붙으면서 통전돼가지고 요거 B접점이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MC1이 ON 합니다. 여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붙고 그리고 요 녀석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통하니까 제가 요 스위치에서 손을 딱 떼더라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기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MC1 A접점이 여기에 있고 MC1 B접점도 여기 있네요. 그러면 MC1 B접점이 이렇게 떨어질 거고 MC1 A접점 지금 붙어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가겠죠. 요거는 MC2 A접점이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단되어 있으니까 자, PB 녹색을 눌러서 MC1이 동작될 때는 PB 백색을 누르더라도 여기가 차단돼 있으니 여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요런 회로가 뭐라고요? 인터록 회로다라는 거죠. A가 동작할 때 B는 동작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처음으로 돌리려면 PB 적색 버튼을 눌러서 차단시켜 버리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돌아와요. 요거 A접점, A접점, 요건 B접점이니까 다시 붙어버리겠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는 PB 백색을 누르는 겁니다. PB 백색을 누르게 되면 요 A접점이 이렇게 붙으니까 전기가 통전되고 B접점이니까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MC2가 요건 지워버리고 MC2가 이제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GL도 ON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MC2가 ON 했으니 요 A접점들이 붙고요. 그리고 요게 또 붙고요. 그리고 MC2 B접점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손을 떼더라도 이렇게 통전되면서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면서 자기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PB 백색을 눌렀을 때는 요 회로도상, 제가 이렇게 만든 회로도상 그린 램프가 ON 하게 되는 것이고 MC2에 의해 자기 유지되고요. 그리고 B접점 요건 차단되어 버리니 이쪽 라인이 동작할 때는 요 PB 녹색을 누르더라도 요쪽 라인 MC1 쪽의 라인은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회로도상 기본적으로 인터록 회로구나라고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MC2가 동작하더라도 위에서 끊어버리니 RL은 결국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도상에서는 RL은 조건부 동작입니다. 조건부 동작이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자, 그 얘기가 뭐죠? MC1과 MC2가 동시에 동작해야지만 RL이 점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로가 뭐예요? 인터록 회로기 때문에 RL은 동작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는 RL은 동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회로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MC1과 MC2가 뭐 쇼트가 난다거나 이래가지고 뭐 물론 쇼트가 나면 차단이 되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외란에 의해서 MC1과 MC2가 같이 동작하면 어떻게 돼요? RL이 켜지는 겁니다. 그 상황은 뭐예요? 인터록 제어에서 뭔가 이상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안전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즉, 이 RL이 동작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회로상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경보등이 되겠죠. 경보등. 뭔가 지금 회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 레드램프, 뭐 다 부분이겠죠. 다 부분은 조건부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인위적으로 회로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요 1번 문제 백색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되는 것은 당연히 요 가와 라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가, 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영상을 보고 회로도의 빈칸에 알맞은 답을 써넣으시오.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레드 램프가 점등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S1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는 꺼지고 그린 램프는 ON 되어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BS2 적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그린 램프는 꺼지고 레드 램프는 점등되어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회로도 상에서 뭐예요? 가, 나, 다에 들어갈 알맞은 기호를 찾으시오. 알맞은 답을 써넣으시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복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회로도상의 기호를 가지고 요런 기호들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여기 빈칸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상 완성을 한번 시켜본다면 일단은 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예요? 요 R이 뭐야? 릴레이란 말이죠. 릴레이이기 때문에 PBS1 녹색 버튼을 눌렀을 때 릴레이가 요 A 접점이 붙으면서 자기 유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가가 릴레이 전원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데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램프의 종류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린 램프와 레드 램프가 나왔는데 뭐 해석해보면 됩니다. 일단 최초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 아웃라인 쪽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라인 쪽에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전원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A 접점이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MC 요 녀석은 뭐예요? B 접점이기 때문에 통전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초에 동작하는 게 다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 뭐가 돼요? 최초 영상에서 차단기만 올리면 점등되는 레드 램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RL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뭐 답 나왔죠. 나는 GL이 되겠구나. 그린 램프. 요렇게 써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저 해석해 볼게요. 요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차단기를 올려놓은 상태죠. 요 상태에서 PBS1 요거를 누르면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쪽으로 통정되어서 요거는 B 접점이니까 통과합니다. 그러면 요 가 뭐예요? 릴레이가 동작하니까 요 릴레이 A 접점들이 붙어주겠죠. 요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요 손을 눌렀다가 떼더라도 자기 유지 되는 거죠. 이쪽으로 통전되어서 자기 유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붙었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누어져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GL이 ON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MC도 ON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MC가 ON 했으니 요 B 접점은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PBS1 녹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 MC B 접점 때문에 요게 오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프돼요. RL이 오프하고 그린 램프는 ON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PBS2 적색 버튼을 눌러서 차단을 다 시켜버리면 릴레이 꺼지죠. 그래서 릴레이 되돌아옵니다. A 접점 되돌아오고 요것도 A 접점 되돌아오고 A 접점 되돌아오면서 탁 차단시켰으니 얘들 두 개도 오프 돼버리겠죠. 오프 돼버려요. 자, 이렇게 오프 돼버리니까 MC가 오프 됐으니 요 B 접점이 다시 원위치 하면서 전기가 통합니다. 그래서 레드 램프는 ON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PBS 적색 버튼이 차단 스위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부터 순서대로 가나다, R, GL, R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구의 이름과 사용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옆에 보이는 이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이 공구의 명칭은 정확히 냉동, 라쳇, 렌치입니다. 냉동 라쳇 렌치. 자, 그래서 요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요 관련된 문제가 라쳇 렌치 문제가 이 동영상 시험으로 바뀌고 초창기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떻게 복원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라쳇 렌치를 두고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하면서 요런 종류들의 라쳇 렌치가 있으니까 모두 봐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요런 것들이 나오면 라쳇 렌치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정답 혹은 부분 점수가 인정될 테니 그렇게 써달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복원한 지 꽤 시간이 지났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날카롭게 복원을 하자면 요 사진에 나오는 라쳇 렌치의 이름은 정확하게 쓰면은 냉동 라쳇 렌치가 되는 겁니다. 냉동 라쳇 렌치. 자, 그래서 요런
렌치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냉동 라첸 렌치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냉동 라첸 렌치의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나오죠. 냉동장치의 서비스 밸브 또는 그랜드 너트의 개폐용에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밸브라는 거는 우리 에어컨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정용 에어컨에도 실외기에 보면은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서비스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가지고 매니폴더 게이지를 연결해서 뭐 진공을 잡는다든지 혹은 냉매를 충전한다든지 요럴 때 사용하는 게 서비스 밸브인데 기본적으로 요 냉동 라첸 렌치는 그 좁은 부분 있죠. 외기가 설치되면서 사람 몸이 잘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요런 서비스 밸브를 조작 혹은 뭐 개폐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그랜드 너트의 개폐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그랜드 너트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뭐 수액기 뒤쪽이나 유분리 요런 데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냉동 장치에 이전 설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전 설치를 할 때 펌프 다운이나 펌프 아웃. 펌프 아웃은 뭐예요? 주로 보면 이제 점검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그랜드 너트의 요 라첸 렌치를 이용해서 풀고 조이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명칭은 냉동 라첸 렌치가 되고요. 그리고 용도는 냉동장치의 서비스 밸브 또는 그랜드 너트의 개폐용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력계는 압력계입니다. 안에 보면 게이지인데 압력계 그 단위가 표시되어 있죠. 센치 HG 혹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는 요 압력 단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압력계인 거나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쌤 압력계예요? 아니면 진공 압력계예요? 복합 압력계예요? 연성 압력계예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답은 연성 압력계예요. 연성 압력계. 그래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압력계를 나누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일단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표시한 압력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 이상의 압력만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압력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압력계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안 붙어요. 그냥 압력계.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표시한 압력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성 압력계라는 게 있어요. 연성 압력계라는 건 뭐냐면은 진공 압력도 표시하고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도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공 압력과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같이 표시한 요 압력계가 연성 압력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문제에 나왔던 압력계 역시 이 연성 압력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진공 압력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압력만 표시된 압력 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문제에 나왔던 요 압력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0보다 높은 압력, 즉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계를 딱 보면은 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압력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로 읽으시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0, 0.5, 1, 1.5, 2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측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센티미터 HG라는 진공 압력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76이라는 게 요게 앞에 실제 마이너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6 cm HG라는 뜻인데 요걸 생략하고 표시를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알아보니까 0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압력이겠구나 알아보니까 요렇게 약속을 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기압보다 높고 그리고 대기압보다 낮은 진공 압력을 동시에 표시하니까 요거를 연성 압력계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성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한자어로 연성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뜻풀이를 그대로 해드리면 자, 대기압에서 진공을 잡습니다. 그럼 진공으로 쭉 잡고 싶은데 만약에 그냥 일반 압력계 같으면 여기서 뚝 끊어져 버리죠. 근데 진공을 0보다 더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기압보다 더 낮아지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표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대기압에서 진공압력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표시될 수 있다. 반대로 진공압력에서 서서히 올라가더라도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연속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성압력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란이 발생하죠. 쌤, 연성압력계나 복합압력계나 같은 거 아닙니까? 진공압력, 대기압 같이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복합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밑에 참고해 보시면 요거 이제 해설로 제가 달아드렸는데 이 연성압력계라는 거는 영어로 하게 되면 컴파운드 프레셔 게이지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컴파운드라는 게 복합적이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영어를 직역하면 영어 직역해 보니까 요게 복합 압력계가 되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성압력계 혹은 복합압력계라고 쓰셔도 답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복합압력계 썼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 제 강의를 보셨다면 앞으로는 복합압력계보다는 연성압력계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면 요런 압력계를 공조냉동 혹은 에너지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소방관리 과목으로 넘어가면 압력계, 복합압력계, 그리고 진공압력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런 거를 연성압력계라고 통일해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한문을 좀 더 이제 선호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 요거 이제 출제하신 분들도 웬만하면 연성압력계가 조금 더 우리가 답으로 표시하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런 문제가 나온다, 요런 압력 게이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성압력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다음 영상을 보고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를 고려하여 지시한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영상에서 마지막에 표시한 요 장치의 이름은 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식 냉동장치에 설치되는 버너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흡수식 냉동장치 구성요소 중에 발생기, 요 발생기 다른 말로 재생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발생기 또는 재생기에 설치되는 그 장치 버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세로로 재생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본인이 직접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가로로 촬영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기계실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자기도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지인 통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들어가서 찍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같은 경우 보내준 것도 감사한데 또 가로로 찍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딴에는 이래 영상의 질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우리 제보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너 영상뿐만 아니고 앞에서 나왔던 압력계 영상도 같이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웬만하면은 댓글 한 번씩 제보자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라는 댓글 뭐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감사의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제가 일단은 의사를 좀 전달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나온 그 장치의 명칭은 버너입니다. 버너. 근데 요 버너를 설명하자니 그 버너의 기능을 설명하자니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열을 공급하는 장치다라고 쓰셔도 되는데 흡수식 냉동장치의 원리를 고려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흡수식 냉동장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제가 흡수식 냉동장치만 가지고도 정말 세세하게 하나씩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풀자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면 그래 나는 흡수식 냉동장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알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장치, 다른 말로 현장에서는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흡수식 냉동장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흡수식 냉동장치의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크게 4가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각각 장치의 명칭은 요 녀석은 발생기 또는 재생기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게 요게 응축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게 요게 증발기. 자, 얘들 두 가지는 좀 낯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게 흡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버너라는 녀석은 여기 발생기 있죠. 발생기. 즉, 요 발생기 또는 재생기라고 하는데 요 발생기 쪽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노통 보일러라고 한번 그려봅시다. 노통 보일러처럼 연소실이 있고 여기서 이래 연소를 시작하겠죠. 자, 이때 뭐 연소를 하는 건 이제 두 번째 치고 요 발생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흡수식 냉동장치는 냉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냉매와 흡수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때 냉매의 종류와 흡수제의 종류는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2가지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냉매를 물 H2O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사용을 할 때 이 흡수제는 LiBr이라고 해서 리튬 브로마이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얘들은 물을 쓰면 리튬 브로마이드를 흡수제로 써야 되고, 예를 들어 냉매를 암모니아를 쓰게 되면은 그 흡수제를 물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흡수제 리튬 브로마이드 성질 자체가 이 물을 아주 잘 흡수해요. 막 쭉쭉 빨아들여. 그래서 물 먹는 하마 생각하시면 돼요. 물 먹는 하마처럼 수분이 있으면 막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쓸 때는 리튬 브로마이드를 써야 되는 거고, 암모니아를 쓸 때는 암모니아를 이 수분 H2O 물이 이 암모니아를 쭉쭉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쓸 때는 흡수제로 물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냉매를 물로 쓰고 흡수제를 리튬 브로마이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물에 끓는 점 B점이 100도씨이고요. 그 다음 리튬 브로마이드 요게 끓는 점이 1265도씨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 끓는 점 또는 B점이라고 하는데 요 2가지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발생기에서 이제 최초 시작을 한다라고 쳤을 때 발생기 안에는 최초에 액체 상태의 물과 요게 H2O죠. 리튬 브로마이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최초에 버너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버너를 가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니까 요 발생기 또는 재생기, 요 발생기의 내부 온도가 100도씨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증기로 바뀌어서 여기 상부에 고이게 됩니다. 증기로,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부에는 뭐가 존재할까? 하부에는 리튬 브로마이드만 별도로 분리되어 가라앉아요. 자, 그래서 이 발생기에서 결국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분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열을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은 B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리튬 브로마이드는 1000도가 넘어가야지만 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몇백 도씨로 가열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물은 증기로 바뀌어서 상부에 고일 거고, 리튬 브로마이드는 액체 상태로 하부에 고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가 섞여 있는 용액을 요거를 희용액이라고 해요. 희용액. 자, 그리고 리튬 브로마이드만 혼자 존재할 때를 요거는 농용액이라고 해요. 농용액.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리튬 브로마이드 요 흡수제의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물이랑 리튬 브로마이드가 섞여 있다라는 거는 리튬 브로마이드 입장에서는 물이랑 희석시킨 거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리튬 브로마이드 입장에서는 물이랑 희석시켰기 때문에 섞여 있는 거를 희용액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거는 그 농도가 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브로마이드 혼자 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하다라고 해서 농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요거를 흡수기랑 연결을 하게 됩니다. 흡수기랑 연결을 하게 되고 일단 요 희용액은 위로 올라갈 거고 농용액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냉매를 따라가 봅시다. 냉매, 요 증기죠, 증기. 물이잖아, 물이 냉매라며. 그럼 요 증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응축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기는 이렇게 밀도 차에 의해서 응축기 쪽으로 슥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응축기 안에는 최초 요 증기 냉매가 고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외부에 쿨링타워라는 녀석을 설치를 해요. CT 줄여서 쿨링타워. 자, 그래서 여기 배관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순환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때 쿨링타워라는 게 뭐냐면은 냉각탑이에요. 냉각탑. 우리 냉각탑은 이전에 그 동영상 보건 문제 보면서 몇 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뭐 직교류용도 있었고 그 향유용도 있었고 대향유용 뭐 요런 냉각탑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탑의 역할이 뭐냐면은 자, 응축기 내부에 요 증기 냉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일 겁니다. 자, 100도씨보다 당연히 높은 온도예요. 물이 증기 상태로 있으니까. 자, 근데 냉각탑이란 건 뭐냐면은 요 배관, 요 냉각수 배관이라고 그래요. 냉각수 배관인데 요 내부에 있는 냉각수를 재생시켜주는 게 바로 이 냉각탑이에요. 그러면 이 냉각탑은 외부, 실외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여름철에 냉방을 한다고 칩시다. 여름철에 냉방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 실외 온도는 어떻게 되죠? 뭐 한 30도씨, 35도씨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 냉각탑이라는 거는 그 건구 온도보다 여름철 실외에 있는 건구 온도보다 습고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습고 온도만큼 온도를 내릴 수가 있어요. 냉각수 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헷갈려 하실 필요 없는데 여기에 쓰는 냉매도 물이고 여기에 쓰는 냉각수도 물이에요. 그렇다 해서 물이 냉매인데 왜 자꾸 여기 있습니까? 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냉각탑을 순환하는 거를 냉각수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요 장치를 순환하는 거를 냉매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어쨌든 외부의 습고 온도에 의해서 외부의 습고 온도라는 거는 자, 공기의 건고 온도는 30도씨지만 물의 온도, 수분의 온도는 더 낮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외부 온도를 한 17도씨에서 많이 높으면 습고 온도 기준입니다. 한 20도씨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쿨링타워에서 이렇게 열을 확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각수 배관 안에 있는 냉각수는 온도가 기본적으로 한 17에서 20도씨 정도 되겠죠. 그러면 좀 제일 낮은 거 한 17도씨 정도 돼서 이렇게 응축기 안으로 들어가서 순환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도씨짜리 냉매와 요 17도씨짜리가 열교환하니까 100도씨짜리 냉매 어떻게 돼요? 온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냉매가 뭘로 바뀝니까? 액체로 바뀝니다. 액체. 물로 바뀌어요. 물. 액체. 그냥 물로 바뀝니다. 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증기라는 기체를 액체로 바꾸었으니 요거를 응축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순행식 응축이에요. 순행식 응축. 냉각수로 냉각을 시켰으니. 자, 그리고 냉각수는 어때요? 요 100도씨랑 열견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한 40도씨 정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냉각탑에 들어가서 뭐 팬으로 불고 물로 식히니까 다시 17도씨가 돼서 재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탑의 역할은 뭐죠? 냉각수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냉각수를. 그러면 이 발생기의 역할은 뭘까? 발생기는 냉매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냉매를. 그래서 냉매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재생기라고도 하는 거고, 그리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냉매를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퍼즐을 맞춰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냉각수에 의해서 응축된 냉매액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증발기 쪽으로 보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기로 들어가기 전에 보조 형식으로 팽창 밸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축시켜서 어느 정도 온도를 낮춰서 보내게 되는데 요거는 흡수식 냉동 장치에서는 주장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증발기 쪽으로 응축기에서 응축한 액이 노즐을 타고 분사가 되겠죠. 이렇게 쫙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내에 쿨러를 설치해요. 쿨러.
우리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에어컨이 되는 거죠. 실내에 설치된 에어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쿨러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에 팬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을 코일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쿨러 안에 들어간 거를 냉매를 하지 않고 그냥 냉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정리하세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냉동장치, 주장치를 순환하는 물을 냉매라고 한다면 냉각탑을 순환하는 물을 냉각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는 쿨러로 순환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냉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 물이에요. 다 물이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순환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증발기 내부는 진공을 잡습니다. 진공. 대략적으로 한 6.5에서 7.5mm 수은주 정도의 진공을 잡아줘요. 그래서 쌤 뭐 많이 잡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꽤나 많이 잡는 겁니다. 왜? 우리 대기압이 1 atm 기준 했을 때 760mm HG이기 때문에 꽤나 진공을 잡은 거죠.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진공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공을 잡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 여름철 쿨러에는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실내 온도만큼 이 쿨러 내부에 있는 물이 온도가 높겠죠. 그만큼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내 온도 기준에서 뭐 한 30도씨 정도 된다. 30도씨 정도. 그래서 냉수가 이렇게 와서 증발기 내부를 순환하게 돼요. 그러면 이 뜨거운 냉수를 어떻게든 온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쿨러에 들어가서 차가운 냉기를 분출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는 뭐를 가지고 온도를 낮추느냐? 증발기 내부에서 분사되는 요 냉매를 가지고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냥 뿌리면 이게 잘 안 낮아져요, 온도가. 그래서 이 진공을 잡습니다. 꽤나 고진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엄청난 진공은 아닌데 그냥 대기압보다 꽤나 고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진공을 잡아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증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려왔을 때 팽창 밸브에서 교축도 한번 시켰죠. 그러면 요거 온도 꽤나 낮아요. 꽤나 낮은 상태에서 요 뜨거운 열기랑 열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30도씨만 가지고는 쉽게 증발하지 않지만 이렇게 진공을 확 잡아 놓으면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즉 여기서 내려오는 액체가 온도가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이거보다 뭐 한 상온 한 4에서 한 5도씨 정도 되더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요 5도씨짜리 액체지만 얘랑 온도 열기한 조금만 하더라도 진공을 잡았기 때문에 확 증발해버려요. 순간적으로 확 증발합니다. 그래서 요 응축된 냉매액이 요 배관과 열교환하면서 확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증발 잡열에 의해서 배관 내부에 있는 냉수의 온도를 확 내려버리겠죠. 그래서 이 냉수가 요렇게 지나갈 때 대략 요 진공도에서는 한 상온 5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상온 5도씨짜리 냉수가 요 코일을 순환하면서 실내를 냉각을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증발한 냉매는 다시 상부에 고이겠죠. 물론 다 증발하지 못한 요 냉매는 다시 이렇게 재순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재순환시켜서 다시 이렇게 순환시켜서 재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부의 냉매가 고이게 되는데 요 상부에 고인 냉매는 밀도 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흡수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기 쪽으로 요 증기가 넘어온 거죠. 물의 증기, 냉매인데 물이고 증기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기 상태에서는 다시 재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위에서 내려온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을 쫙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리튬 브로마이드 수용액이 증기를 순간적으로 물이기 때문에 이 수분을 확 빨아당겨 버려요. 그래서 증기를 기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확 빨아들이면서 얘가 희용액으로 변합니다. 희용액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 둘 다 액체 상태로 하부에 고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요 흡수기 쪽에서는 H2O와 그리고 리튬 브로마이드가 합쳐진 형태의 희용액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희용액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위쪽으로 펌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쫙 순환시켜 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발생시키고 재생시키고 그 다음 농용액은 다시 내려서 분사시키고, 그래서 요게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쫙 보시면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딱 이해를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뭐 앞으로 나오는 문제, 뭐 진공장치, 이거 뭐였어요? 추기해수장치. 추기해수장치는 증발기 내부의 진공도를 유지해주기 위해 사용한다. 그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발생기, 재생기, 여기에는 버너를 설치하는구나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리고 요
그 흡수식 냉동장치를 왜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냉수도 공급할 수 있고 온수도 공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냉방시에는 장치를 모두 가동하면 됩니다. 모두 가동하면 이렇게 냉각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난방시, 겨울철 난방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발생기 빼고는 여기에 전부 밸브들이 다 달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밸브들이 다 달려 있어요. 발생기 빼고는 이 모든 밸브를 다 잠궈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밸브를 다 잠그고 발생기 쪽에서 쿨러 쪽으로 이렇게 배관을 딱 연결해 버리면 이 뭐예요? 발생기가 곧 보일러가 되니까 그냥 온수가 공급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흡수식 냉동기라고 부르기보다는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부르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발생기의 역할 뭐예요? 이 증기와 리튬 브로마이드, 즉 냉매와 리튬 브로마이드를 분리하는데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버너에서 열을 공급받아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응축기에서는 우리 냉각탑, 쿨링타워에서 이렇게 응축을 시켜주는 순행식 응축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증발기에서는 내부의 진공을 잡아서 냉매를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면서 냉수를 냉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흡수기에서는 이 증기를 그대로 놔두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흡수제를 이용해서 다시 희용액을 만들어 재순환시켜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열교환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 계속 설명하면은 시간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카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5번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흡수식 냉동기의 원리를 고려하여 지시한 부품의 명칭과 기능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명칭은 버너가 되고 기능은 재생기 또는 발생기에 열을 공급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재생기 또는 발생기의 기능이라고 해서 흡수기에서 냉매를 흡수한 흡수제 희용액이 외부에서 열을 받아, 이 열을 어디서 받습니까? 버너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버너에서 열을 받아 냉매를 기화시키고 흡수제는 농용액으로 만드는 장치로 냉동기 시스템에서 재생기의 수를 효용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다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낯선 단어 효용이란 게 뭐냐? 그 밑에 나옵니다. 예에 보시면 재생기가 한 개인 경우에는 요거를 일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생기가 두 개인 경우에는 이중 효용 흡수식 냉동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로 재생기의 수를 가지고 효용을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영상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루의 명칭과 그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 가루의 명칭은 붕사가루였습니다. 그래서 붕사가루 같은 경우는 해당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영상에서는 강관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동관을 연결해 가지고 요게 강관, 위에 있는 게 동관 이라고 해서 이게 뭐였어요? 이종 용접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항동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이종 용접에서는 서로 재질이 다를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요 사이에 뭐가 생겨요? 산화 피막이 생긴다. 그래서 이 피막이 요 틈을 코팅해버린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황동봉을 이렇게 넣더라도 산화 피막 때문에 제대로 잘 스며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 피막을 제거해주고자 뭘 씁니까? 붕사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거를 붕사가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가리키는 가루의 명칭은 붕사가루가 되고요. 그 다음 용도는 가열에 의한 접합면의 산화 피막을 제거하고 용제에 녹은 용접봉이 잘 흘러 들어가게 돕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다음 영상의 작업자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작업자가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 도통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회로 테스트기인데 여기 보면은 뭐 DCV, ACV 그리고 오메가, 요게 옴이죠. 그리고 뭐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벨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DCV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커런트 볼테이지라고 해서 직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ACV 같은 경우는 얼티네이팅 커런트 볼테이지라고 해서 교류 전압을 측정하는 거였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오메가 요거 옴이죠. 요거는 저항을 측정하는 거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요 벨 표시가 벨 테스트기, 그래서 도통 시험 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시퀀스 작업이나 결선 작업 후에 그 결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각 부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결선 상태를 확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7번 문제의 정답은 도통 시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열교환기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열교환기 이름이 뭐였어요? 플레이트형 열교환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라는 게 판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트형 열교환기는 여러 개의 판을 이렇게 덧대어서 만드는 열교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 조절이 아주 용이한 열교환기고, 그로 인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열교환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판을 여러 개 덧대어 놓는 요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플레이트형 열교환기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판형 열교환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트형 열교환기도 맞고 판형 열교환기도 맞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세요. 그래서 원하는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용도는 뭐냐? 열교환기니까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를 열교환하여 냉동장치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다음 영상에 나오는 부품의 명칭을 쓰고 원리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명칭은 이전에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칭은 플로트 트랩 또는 플로트식 증기 트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보기에서 나번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나오는 증기와 응축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 트랩이라는 거는 전부 증기 난방에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기 난방에서 수격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가 바로 이 트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랩의 주 역할은 두 가지, 응축수 배출 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수격 작용 방지. 뭐 이 외에도 뭐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응축수 배출, 수격 작용 방지, 요게 이제 증기 트랩, 모든 증기 트랩의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예요? 플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로트의 그 부력에 의해서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요 이제 그 응축수를 배출해주는 트랩이기 때문에 플로트 트랩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은 이 플로트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겁니다. 부력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트랩의 입구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트랩의 입구에서는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에 응축수는 증기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부에 이렇게 고일 거예요. 액체 상태로 이렇게 하부에 고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부에 고이게 되고, 그 다음 증기는 어떻게 돼요? 이 응축수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부에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상부에 고이게 돼요. 자, 이때 증기의 비율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플로트가 수위가 낮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밸브를 닫아버리는 거죠. 닫아놓고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이 증기가 서서히 식겠죠. 증기가 식으면 뭘로 바뀌죠? 응축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응축수로 바뀌면서 이 응축수는 어떻게 돼요? 증기보다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부에 이렇게 계속 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고이다 보면은 수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이 수위가 올라가면서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이 밸브를 탁 열어버리죠. 그러면 응축수가 싹 배출되고, 나갈 때는 뭐만 되는 거야? 응축수만 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시 증기의 비율이 늘어나면은 요게 부력이 내려가면서 팍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밸브를 딱 닫아 버리겠죠.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요 원리가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얘들도 증기의 밀도와 응축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수위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증기와 응축수의 밀도 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기 트랩이 결국은 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수 트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밀도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명칭은 플로트 트랩, 원리는 나번, 증기와 응축수의 밀도 차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가 부품의 명칭과 설치 목적을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영상에서 가와 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을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버튼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였어요? 이미 둘 다 나온 겁니다. 가도 나왔고 나도 나왔어요. 가는 뭐냐면 전체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저압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뭐 고저압 스위치 또는 고저압 차단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는 이 고저압 차단 스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리셋 버튼이죠. 그래서 차압에 의해서 딱 떨어졌을 때 바로 동작하면, 자동으로 동작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와서 이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라 라는 뜻에서 리셋 버튼이 동작해서 탁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자가 그 감시를 하고 정확히 점검이 끝나면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동작을 시키게 되는 형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답은 고저압 스위치가 되겠네요. 고저압 스위치. 자, 그래서 이 가 부품의 명칭은 고저압 스위치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고저압 스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설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고저압 스위치의 설치 목적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고저압 스위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HPS, 고압 차단 스위치, 그 다음 LPS, 저압 차단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스위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제 차압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LPS가 1kg/제곱센치로 세팅이 되어 있고 1kg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HPS가 11kg/제곱센치로 세팅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이 세팅 압력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치를 설치할 때마다 그 장치에 알맞는 압력을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요게 이제 변동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차압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1과 11로 세팅을 했다면 이 차압은 어떻게 됩니까? 11 빼기 1이니까 10kg/제곱센치다 라는 거죠, 요 차압이. 자, 근데 예를 들어서 HPS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HPS의 원래 역할은 뭐죠? 고압이 이상 압력으로 넘어가면, 즉 요 11보다 더 넘어가면은 얘가 작동해서 뭐 압축기를 탁 끊어가지고 그 압력을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고압 차단 스위치 고장 났어. 그러면 압력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차압이 어떻게 되죠? 증가해버립니다. 그러면 HPS 고장 났구나. 그래서 차압 스위치가 동작하면서 요 차압 스위치라는 게 고저압 스위치입니다. 고저압 스위치가 동작하면서 컷아웃을 시켜줘 버리는 거겠죠. 그럼 압축기가 딱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고압은 그대로 있는데 LPS가 계속 압력이 내려가요. 얘가 동작해줘야 되는데 얘가 동작을 못하고 LPS의 압력이 계속 떨어져 버리면은 저압 차단 스위치에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 그래서 요 차압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겼으니 이제 차압 차단 스위치, 고저압 스위치 이 녀석이 동작하면서 컷아웃을 시켜줘 버린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전에도 지겹도록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부품 명칭은 고저압 스위치, 그 설치 목적은 HPS와 LPS, 즉 고압 스위치와 저압 스위치를 조합시킨 형태로 냉동기의 설정값 이상이 되거나 저압이 소정 압력 이하로 내려간 경우 두 압력의 차압에 의해 전기 회로가 차단되어 압축기를 정지시킨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제가 뒤쪽에 참고에다가 고저압 스위치 설치 목적과 수동 복귀 버튼, 리셋 버튼이죠. 이 리셋 버튼의 기능을 적어뒀으니까 여러분들 두 개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